2021년 10월 17일입니다. 요 한 주 동안 CCM 3판 교열본 정리하느냐고 정신이 없었네요. 약간 백신 후유증도 있었는데 뭐 일하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요. 겨우 한 1시간, 2시간 전에 마무리 짓고 출판사에 보내고 이제 좀 있다가 역자서문을 이제 내일까지 써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저자서문이 있지만 한국판 번역서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번역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림으로써, 책에 씀으로써 이 책의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같이 이 번역한 분들, 고생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크게 길지 않게 쓸 거니까 마무리 짓고 나서 이것저것 또 놓친 뉴스 있나 보는데 영화 같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네요.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터미네이터 보셨던 분, 아놀드 슈왈츠네거, 꽤 오래전부터 1990 몇 년부터 1편이고 저는 2편이 가장 재밌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계 로봇, 미래에서 온 기계 로봇을 상대하는데 금속이잖아요. 뭐 액체 금속이든 금속이든 그걸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강한 자석이 있는 MRI, 굉장히 큰 마그네틱 레저넌스 겁니다, 뜻이. 그러니까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장치니까 엄청나게 큰 1T, 2T, 3T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성능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 공명 MRI 주변에는 금속을 두면 안 됩니다. 둬도 실제로는 그것이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죠. 터미네이터에서 이제 MRI를 키니까 그 기계 로봇이 자석에 딱 붙어 꼼짝 못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 14일 오후 8시 경남 김해 한 병원에서 MRI를 찍으려고 준비하는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 봤더니 MRI를 켰는데 그 근처에 산소통, 금속이잖아요. 산소통이 이만하잖아요. 그죠? 키 이만하잖아요. 그걸 고정 안 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나. 그러니까 그걸 켜놓으니까 그 산소통이 금속이니까 확 거기에 달려드니까 거기 근처에 계시던 환자분이 거기에 맞고, MRI도 맞고 같이 맞았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건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료기사들이 관리를 할 텐데, 이게 강한 자석을 하면은 금속이 딸려온다는 건 모르지도 않을 텐데, 참 이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사고들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들이 돌아가시는, 이게 진짜 뭐 여수에서 벌어진 실업계고 학생의 그 잠수 실습 중에 사망한 거라든가, 대한민국의 안전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기본적으로 그 산소통을 고정시켜 놓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은 물론 보통 때는 고정시켜 놨겠죠. 근데 그것을 뭐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랬겠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유 참, 이런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는가,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해요. 아무튼 진짜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져 갖고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참 명복을 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제가 어제 그저께 그저께도 아니죠. 지금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니죠. 어제죠, 어제. 헷갈립니다, 지금. 어제 막장난장 토론에서 노르웨이의 브레텐이라고 하는 콩스베리에 벌어졌던 브레이백 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제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어제 노르웨이에서 벌어졌던 화살 테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총기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기가 없어서 이랬다. 이거는 사실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는데 총기를 구하려면요, 못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엽총이나 브레이빅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반자동 소총과 또 질산 없는 폭탄을 이 정도로 큰 사건을 벌이려고 하면 당연히 준비는 했을 것이고, 그러면 총을 못 구해서 총을 못 쐈다기보다는 진짜 헝거게임처럼 화살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테러, 이게 더 공포스럽죠. 총으로 쏘는 것은 총의 살상력이 우리가 알려진 바대인 거고, 보통 이런 무기를 가지고 살상하는 데서 그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범인이 노리는 범죄 목적, 동기가 따로 있다. 화살은 총보다는 일종의 손에 느끼는 감각이라든가 사람을 살해하는 어떤 데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각성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활과 화살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려고 했으면 석궁을 더 했겠어. 연발 석궁 같은 경우는 더 효과가 또 있고, 살상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하면 연발 석궁 같은 경우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자동소총 같은 것보다는 반자동소총 같은 거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한 발 한 발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로 인해 나타나는 공포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지배력, 통제력, 만족감, 그리고 일종의 자신이 영웅이 된 듯한 느낌,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나는 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공포,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활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지 않죠. 총기는 소리를 통한, 총격을 통한, 그리고 폭발물을 통한 충격 음으로 인해서, 충격파로 인해서 2차, 3차의 공포를 야기시킬 수 있는 테러.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에 따라서 테러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제 잠깐 그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총기보다는 구하기도 쉽고, 또 추적을 피할 수 있는데 용이한 부분도 있죠. 총기 같은 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총기 안전국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활을 봤을 때, 특히 어스러트 킬링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권위살인이라든가 아니면 스프리 머더 같은 형태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총기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용도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또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겠죠. 참 미리미리 안전은 미리미리 살펴봐야 된다. 제가 이제 아까 CCM 얘기하다가 CCM 마무리 짓는데 CCM에 이제 그 중간에 시리얼 킬러, 시리얼 머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것과는 다르게 흔히 말하는 테드 번디도 사례로 들지만은 별도의 장으로 편성해서 소개하는 사례 중에 시리얼 머더, FBI 시리얼 머더는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범인, 무려 48. 근데 그럼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실제로는 90몇 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FBI 수사에 참여한 사람 혹은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들의 얘기는 90명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자백한 것은, 그러니까 유죄 플리 바게닝을 통해서 48이고 3명의 증거는 있었는데 나머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죄 인정 협상, 플리 바게닝을 통해서 종신형, 원래는 사형이 집행돼야 되죠. 선고되고 집행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어제도 이제 뭐 그 강윤석 얘기도 하면서 정의, 그러니까 브레이빅이 22년밖에 못 산다 그런 얘기하면서 사형 집행을 가족들이 보는 거에 대한 그 응보적 정의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이 게리 리즈웨이 재판 사건이 얼마나 컸고 그 자체 게리 리즈웨이에 의한 재판 중에 판사가 그 유가족들을 다 모이라고 해놓고 법정에서 가족들이 게리 리즈웨이를 앞에 세워놓고 한마디씩 하라고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판사들이 생각도 못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판사들은 약간 좀 그러니까 모자라다는 게 머리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정의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정의에 대한 관념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 머리는 똑똑하고 무엇인가 잘난 건 맞는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무 이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그것은 직접 시민들한테 책임을 지지 않는, 즉 시민들로부터 선출되거나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엘리트 중심의 판사 임용 구조, 선발 구조, 훈련 구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그들 모두, 판사 모두가 선출직이 된다는 건 되는 제도도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일정 정도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는,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지방법원장 정도라든가 이런 사람들 직접 선출을 하게 하고 또한 중요한 형사 판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시민이 직접 선출하게끔 하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전혀 민주주의 사회의 일구성원으로서의 상식도 부족한데 머리만 똑똑한, 그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죠.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가 돼서 판결을 내리고 지들만 옳다고 하는,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따로 쳐도 그 판사가 게리 리즈웨이를 앞에 세워두고 듣기 싫어 들어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판사들이 뭐 살인범한테 그 세워두고 뭐 기겁을 하겠죠. 네, 생각해 보시죠. 48명의 희생자가 있었고, 그리고 48명의 가족들. 그러니까 뭐 수백 명이 넘을 수도 있죠. 그 넓은 법정에서 한 명 한 명씩
어떤 분은 욕을 했고, 어떤 분은 쓰레기, 어떤 나쁜 놈, 뭐 별 저주의 말을 뱉었는데, 지금 오팔 밀스라고 하는 피생자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부모가 전혀 다른 얘기를. 나는 너를 용서한다. 신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여태까지 신념에 대해서 흔들리게 한 게 네가 맞다. 그렇지만은 나는 신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때 게리 주제가 막 뭐 울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회개해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정의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즉 희생자와 혹은 희생자의 가족이 직접 가해자를 대면해서 사적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과정을 보고 감정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적어도 가해자, 범인이 깊이 반성을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직접 들어서 평생 그걸 기억하게끔, 죽을 때까지 그 희생자 가족들, 희생자들의 얼굴을 기억하게끔, 그 말을 기억하게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성의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하고 지들만 똑똑하다고 하고, 판사들이 지들 마음대로 판결하고, 나중에 자기 변호사 개업할 거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판사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장사하세요. 장사. 네? 장사. 판사나 장사나 뭐 장사하세요. 장사. 그건 장사꾼이지 판사가 아니죠. 저지, 저스티스라는 그런 직업을 감히. 어쨌든 뭐 CCM을 번역하고 다시 감수하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죠. 교과서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아까 잠깐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해버렸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제가 나온 게 바로 그 사법농단 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때 관련됐던 적지 않은 판사들, 특히 유해용 판사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데는 셀프 재판이다. 근데 그 무죄가 된 것도 아주 과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애들이, 유해용이 지금 55입니다. 저 뭐 나이 차이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뭐 최고의 엘리트죠. 우리나라의 법 뭐 이런 데서는 다 같은, 지들끼리 감싸고, 즉 말하자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독수독과의 원칙을 얘네들은 너무 잘합니다. 왜냐면 지들이 그거를 판단했기 때문에. 지들은 사실 자기가 재판할 때는 엄격하게 했을 겁니다. 왜? 그것을 엄격하게 했다는 거는 자기들 유리하게 쉽게 이제 증거를 되도록이면 받아들이는 쪽. 그런데 자기들이 피고가 됐을 때는 이제 그것을 엄격하게. 결국은 지금 이 판사들이 아마 문제가 나는 이유가, 결국은 위법 수집 증거 능력 배제에 걸린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 증거들은 다 이 판사들이 유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독수독과, 즉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쳐도 그건 증거로 못 쓴다는 겁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여태까지 그럼 많은 다른 피고인들한테는 그렇게 적용했느냐? 그래 적용 안 했죠. 왜? 그래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 판사들이 이제 피고가 되니까 빼줄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명확히 법을 어긴 건 맞으니까, 도덕적으로도
현행법적으로. 근데 빠져나갈 방법은 절차적 정당성 배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사들을 안 믿는 겁니다. 다 같은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심각한 헌법 위반,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판사들이 지들의 권력 유지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할 판사들도 똑같은 놈들이고 그 판사들의 동료이거나 선배이거나 아니면 후배이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즉 검사가 잘못했을 때 누가 수사해서 징치하느냐, 판사가 잘못해서 누가 징치하느냐. 여태까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걸 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공수처가 기소해도 재판하는 건 걔네들이잖아요. 또 대법원. 어차피 그 법의 그나물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판사나 검사가 이 피고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건 대배심,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배심원죄를 해야 된다. 판사들은 판단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판사들은 재판을 운영, 그것도 지금 이것처럼 엉뚱하게 독소과 원칙 적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별도의 재판 판사를 임명. 즉 이런 경우는 판사가 아닌, 즉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재판장을 세우고 배심원을 소집해서 판결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심이 대법원으로 가면 안 된다. 즉 그것은 대법원 3심은 대법원이 아니라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된다. 왜 판사들, 전문 판사,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받지 못하는, 확인 안 되고 있는 판사들이 최종 정의를 판단합니까? 지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미비점들을 이 법만 하는 소위 법쓰레기라고 저는 얘기하죠. 무슨 법꾸라지, 무슨 법비, 전 법쓰레기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 법쓰레기들이 이용해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판사나 검사 같은 법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범죄나 일탈, 범죄나 이런 것들은 변호사가 아닌 그 판이 아닌 사람들로 재판정을 구성하고 최종심을 구성하고 대배심을 구성해서 판결해야 이것이 정의죠. 다들 같은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좋은 걸로 다 넘어가는데 그럼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지들이 돈 받고 지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맘대로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고 범인을 안 잡고 그렇게 돼서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사법농단 재판을 보면서 기가 차고 이런 대법관들, 이런 판사들이 뭐가 필요하지? 지들한테 이 권력을 누가 줬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닌가? 주권자 국민한테 있는 주권은? 근데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라 판사들한테 있네? 대법관들한테 있네? 그게 무슨 민주공화국입니까? 판사공화국이지. 그죠? 어디 건방지게 판사나 나부랭이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유린합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법농단 재판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똑똑한 판사들, 그러니까 이 공부만 잘했던 그런 판사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좌절감도 들죠.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이놈들이 무너뜨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갑갑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조금 연결해서 하려고 했더니 30분이 돼서 잠깐 끊었다가 다음 얘기하도록 하죠. 자,